안녕하세요. 중국의 4월 주요 경제 지표가 나왔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청년 실업률입니다. 일반 실업률이 5.2%인데 청년 실업률은 20.4%나 됩니다. 한국은 3월 숫자긴 하지만 전체 실업률이 2.9, 청년 실업이 7.1%니까 차이가 크죠. 한국의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렇다고 중국이 구직을 포기한 사람이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적어서 실업률이 높게 나오지도 않을 거고요. 작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소속 38개 나라의 청년 실업률은 10.9%였습니다. 일본이 4.9, 미국이 8.8로 비교적 괜찮았고요. EU가 14.5%로 다소 높았는데 그래도 중국보단 낫네요. 중국은 새학년을 8월 말에 시작합니다. 사실 세계에서 봄에 새학년 시작하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건 정말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을 시작이 공부하기에도 더 좋기도 하고요. 어쨌든 중국은 6월 말 7월 초에 졸업을 하기 때문에 7월로 갈수록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는 게 보통입니다. 이전 최고 기록이 작년 7월에 19.9%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미 4월인데 20%를 넘었습니다. 20%를 넘은 건 2018년 중국이 청년 실업 통계를 내놓기 시작한 이후 처음입니다. 전체 실업률은 보시는 것처럼 2월 5.6에서 3월 5.3, 4월 5.2%로 내려갔습니다. 이건 기업들이 신입사원보다 경력직을 더 뽑는다. 그만큼 채용에 신중해졌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높다는 건 가장 큰 문제는 장기적으로 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부분일 겁니다. 젊은 시절에 벌어놓은 게 없으면 중장년에 돼서도 소비가 약할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돈이 없어서 결혼을 안 한다면 중국의 최대 문제인 인구 감소가 더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올해 6월, 7월 대학 졸업 예정자는 1158만 명입니다. 1100만 명을 넘은 것도 처음이고요. 또 대졸자의 실제 실업률은 청년 실업률의 1.4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졸 실업률은 28% 정도 된다는 건데 이거 아주 단순하게 계산하면 올해 졸업생 3분의 1, 거의 400만 명이 일자리를 못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중국 경제의 최대 축인 부동산도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신규 주택 판매는 2021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무려 19개월 동안 지속되던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가 2월부터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은 작년이 너무너무 안 좋았기 때문이 큽니다. 4월만 놓고 보면 판매액이 2021년 4월에 1조 1200억 위안이었는데요. 작년 4월엔 4300억 위안으로 줄었습니다. 거의 3분의 1이죠. 올해 4월에 31% 반등한 게 5600억 위안입니다. 2019년에 7천억 위안, 2022년에 9천억 위안이었고요. 제로 코로나만 철폐하면 수요가 폭발할 거란 예상도 있었는데 아직은 정상화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판매는 그래도 늘어나긴 했는데 신규 투자는 여전히 위축입니다. 중국의 부동산 신규 투자가 작년에 23년 만에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작년 12월이 2월에서 12월까지 누적인데요. 10% 감소했습니다. 올해도 4월까지 그런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세부 지표를 보면 전체 신규 투자가 6.2% 줄었고요. 특히 눈에 띄는 게 신규 착공입니다. 주황색 동그라미 친 부분인데요. 올해 1월에서 4월까지 누적으로 신규 착공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감소했습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벌기 어렵다 이런 의식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걸 보이고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부동산, 인프라 투자, 수출이 3대 축입니다. 그중에서도 부동산 개발이 핵심이었습니다. 부동산이 안 되면 철강, 건축관제, 전자제품 이런 연관 산업에 영향이 가고요. 또 중국은 토지가 국유재니까 지방정부가 토지 사용권 팔아서 재정의 40%를 충당했는데 그게 안 되면 정부 재정도 어려워집니다. 중국 지도부가 부동산을 살릴 것인지도 과연 지켜봐야 할 문제인데요. 부동산 의존도는 줄이는 게 맞을 텐데요. 당장 경기 반등이 급하니까 부동산 시장을 다시 살릴 건지 아니면 길게 보고 계속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인지도 궁금해집니다. 어느 쪽으로 가든 어려운 길이긴 합니다. 부동산과 이어지는 지표가 대출과 저축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출은 줄고 저축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전형적인 불황의 모습이죠. 중국은 중국 특색 유동성 지표로 사회융자 총량이라는 걸 씁니다. 은행, 보험, 증권사 등등의 모든 대출, 기업의 회사채나 신주 발행 이런 자금 조달을 다 더한 건데요. 은행 대출 증감보다 더 정확하게 유동성 공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중국 정부의 설명입니다. 이 신규 사회융자가 지난달에 1조 2,200억 위안, 약 233조 원이었습니다. 적은 돈은 아닌데요. 이게 작년 10월 9,079억 위안 이후 최저치로 내려간 겁니다. 주의할 부분은 신규 사회융자가 계절성이 있는 지표라는 점입니다. 매년 초 1분기에 늘었다가 2분기에 줄고 3분기에 늘었다가 4분기에 줄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4월끼리만 비교하면 작년 4월에 9,102억 위안이니까 이번 4월보다 더 적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기대치가 높았습니다. 제로 코로나 해제, 리오프닝이 시작됐으니까요. 그래서 올 1분기에는 총 14조 5,200억 위안으로 작년 1분기 8조 3,400억 위안,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 1분기에 5조 위안보다도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4월에 시장 예상치인 2조 위안의 절반 수준으로 내려간 겁니다. 게다가 주택담보대출은 오히려 1,100억 위안 줄었습니다. 신규 대출보다 상환이 많았다는 얘기고요. 신규 주담대가 줄어든 건 작년 4월 이후 처음입니다. 기업대출은 그래도 6,800억 위안 늘었는데 이것도 지난 3월에 2조 7천억 위안에서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저축은 4월에는 3월보다 약간 줄어들긴 했습니다. 4월 말 기준 저축 총액이 279조 위안이었는데 3월 말에 비해서 0.2%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자세히 보면 가계든 기업이든 단기 저축, 그러니까 생활비나 운영비 저축이 3에서 4% 줄었고요. 정기예금은 더 늘어났습니다. 전체 저축을 작년 4월 말이나 작년 말과 비교해보면 각각 12%, 6% 늘었습니다. 작년 12월에 제로 코로나 해제하고 저축이 줄어들 걸로 예상했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나온 수출입도 불황 조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수출을 보면 그림에선 아래쪽인데요. 3월에 14.8% 급증하면서 6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서긴 했습니다. 그게 4월에도 8.5%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걸 좀 길게 보면 작년에는 3월에 14.7% 늘었는데요. 올해도 3월에 14% 늘었으니까 3월에는 수출이 잘 된 게 맞습니다. 하지만 4월은 작년 4월에 상하이, 지린성 등등 곳곳이 봉쇄였고요. 수출 증가율이 3.9%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4월은 지난 3월의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졌다면 지표가 더 좋게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8%로 떨어졌다는 건 확실히 둔화됐다는 얘기입니다. 수입은 7개월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전형적인 불황입니다. 내수 경기가 나쁘니까 수입을 안 하고요. 또 예를 들면 한국에서 반도체 수입해서 그거 조립한 전자제품을 수출하는 게 중국의 주요 무역 행태인데요. 수출이 안 되니까 수입도 줄어든 측면이 있습니다. 수입 감소처럼 내수 경기 침체를 보여주는 게 물가인데요. 도매 물가인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4월에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3.6%로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초기인 2020년 5월 마이너스 3.7% 이후 3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또 장바구니 물가인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상승률은 0.1%에 그쳤습니다. 이것도 2년 2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최근에 나온 1년에 한 번 나오는 중국 임금 통계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그림은 국가통계국의 자료를 토대로 경제매체 차이신이 그린 거고요. 결론은 중국의 임금 상승률이 13년 내지는 21년 만에 최저치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막대 그래프에서 좀 높은 건 비사형 기업, 낮은 건 사형 기업의 연봉 평균치입니다. 비사형 기업은 작년에 11만 4,029위안, 약 2,180만 원이고요. 사형 기업은 6만 5,237위안, 약 1,247만 원입니다. 그럼 사형 기업, 비사형 기업, 이건 뭐냐? 이것도 중국 특색의 개념인데요. 중국은 기본적으로 공산주의 국가죠. 아직도 법적으로 생산수단의 사유라는 개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있지만요. 우리가 사기업, 공기업이라고 하면 사기업은 민간 경제 주체가 소유하는 기업이고 공기업은 국가가 소유하는 기업인데 중국은 이 사기업을 개인이 소유한다가 아니라 개인이 경영한다는 의미의 사형 기업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이념이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또 이 국가통계국 통계에서는 사형 기업은 식당이나 소매점 같은 소규모 사업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비사형 기업에는 국유기업은 당연히 들어가고 상장사, 상장은 아직 안 한 주식회사, 외자기업 이런 게 포함됩니다. 우리식으로 보면 공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정도가 비사형, 소기업이나 개인 사업은 사형 기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사형 기업 임금 상승률은 6.7%로 이 조사가 시작된 2001년 이후 최저치로 내려갔습니다. 2021년에도 9.7%였는데요. 그래프로 보면 계속 10% 언저리는 유지했는데 이런 튼튼한 기업들도 임금 올려주기가 벅찬 상황이 된 겁니다. 사형 기업은 2009년 이후 최저치인 3.7%에 그쳤습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비사형은 4.6, 사형은 1.7%로 내려갑니다. 임금 상승률이 준다는 건 소비 여력조 준다는 얘기고요. 중국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는 내수 소비를 통한 성장도 더 힘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지난주 베이징 나우 댓글 달아주신 것 중에 중국 체감 경기는 어떠냐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거푸로족이에는 괜찮습니다. 식당 잘 되고요. 휴일에 관광지 가면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백화점이나 쇼핑몰 가면 북적북적합니다. 그런데 식당은 코로나 시절 집에서 먹던 걸 밖에서 먹는 걸로 대체한 것 같고요. 관광도 못하던 걸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코로나 시기에도 돈 썼고요. 관건은 고가 소비재가 얼마나 팔리느냐인데요. 자동차와 스마트폰은 확실히 부진합니다. 사방에서 리오프닝 효과를 막 얘기하던 1분기에도 자동차와 스마트폰 판매는 10% 이상 감소했습니다. 아직 지갑을 안 열거나 못 열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면 우리는 지나고 보면 당연한 걸 그 일이 터진 당시에는 잘 예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도 지난 1월에는 중국이 제로 코로나만 풀면 경제가 당연히 반등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5월쯤 되고 나니 그게 그렇게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3년 동안 중국에 대해 소비 패턴이 정말 많이 신중하게 내지는 소극적으로 바뀌었고요. 이게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려면 3년에서 5년 걸릴 거란 분석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가 침체하면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인민은행이 과연 6월에는 기준금리를 내릴 것인지 이런 정책적 측면을 다음 주에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 나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